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 오늘은 까불지 않고. 저도 말을 줄이겠습니다. 너희는 왜 자꾸 말 물고 들어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희가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저희가 초청한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게 네. 정말 중요하다. 그럼요. 저희는 그럼.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희는 왜 있는 듯 없는 듯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앉아 있냐? 그렇게 반응이 나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네, 하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 조용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얼마나 지켜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0분만 그렇게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환 편집장님 오시는 날이라 네. 뭐 저희가 뭐 끼어들 이유도 없고 틈도 없고. 그럼요. 요즘 네. 김수원 편집장님은 그럼요. 국민 편집장에다 일타 강사 뭐 별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말 뭐 이렇게 하고 연결해드리고 밖으로 나가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잠시. 오늘 주제는 또 너무나 핫해서 네, 맞아요. 라더견 피해 호소인들의 주장. 저것도 이제 김수원 편집장님이 저렇게 제목을 달아라라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호소인들. 이라고 당신들이 무슨 피해자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아무튼 언더스탠딩의 입장과는 전혀 관계 없는. 네. 그래서 그런 하여튼 표현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피해자분들의 주장이 뭔지 또 변호인들 취재를 좀 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런 얘기 좀 그러게. 업데이트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의 기자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걸 네. 편집장님이 요즘 계속 국민 하고 계셔서 편집장님이잖아요. 네. 저희는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잠시 시작해 후에 보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일타 강사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헌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타 강사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국민 편집장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 국민 편집장이죠. 제가 무슨 일타 강사식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건 너무 그냥 국민 편집장 그러면 그것만 해도 영광이 좀 일타 강사는 저한테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라더견 요 사건에 대해서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일단은 지금 큰 변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어제 굉장히 밤늦게 밤 11시 30분에 검찰이 그 라더견 호환투자 컨설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거든요. 그 구속 전 피의자 심사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아마 밤늦게 한 10시나 11시 늦어도 12시까지는 그 영장이 떨어질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네. 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속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혐의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이게 뭐냐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은 그 투자자들로부터 휴대폰하고 그 증권 계좌를 넘겨받아서 통정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건 너무 네. 본인도 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시세 조정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그 라더견이 그 무등록 그 투자자문사 차려놓고 그 일임 라이센스가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불법 일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독특한 게 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에 대해서 절반을 수수료로 받았잖아요. 예. 5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 창구들이 다 있었잖아요. 예. 골프 연습장, 갤러리, 승마 리조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림 값으로 또 그 골프장 회원 값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들이 투자자들이 연습장 회원권을 산다든지 그림을 산다든지 실제로 회원권하고 그림은 안 보내줍니다. 그냥 돈만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외 골프장을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 이게 적용이 된 건데 이게 오늘 라더견 측근 두 명은 오늘 또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아마 내일 영장 심사를 받아서 또 구속이 될 것 같은데 그 변모 씨라고 하는 분은 이제 총괄 관리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거고 안모 씨는 잘 알죠. 예, 안승찬 말고 안모 씨 프로 골프 선수 예. 출신인데 그렇다면서요. 저 세탁소 주인이죠. 예. 그 골프 연습장하고 승마 리조트를 하면서 예. 그 라더견 일당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그 수수료를 예. 세탁해주는 그런 세탁소를 경영을 하셨죠. 예, 그래서 탈세죠, 탈세. 예. 그래서 아마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은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이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 사람은 구속될 것 같고 또 뭐 나머지 이제 그 이 일당들하고 그 협력해서 그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추후에 구속자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수수료 그 세탁 창구로 많은 걸 활용을 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승마 리조트, 골프 연습장, 뭐 갤러리, 뭐 이것저것 막 활용을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인터넷 언론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조모 씨라고 누가 나오던데요? 조모 씨. 네네네. 그쵸? 그 조모 씨라고 예. 저는 뭐 이름을 아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 인터넷 언론사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이 투자자들 중에 의사 투자자들 있잖아요. 병원 갖고 계신 분들 그 인터넷 매체에 그 병원 배너 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그 투자 수수료를 받아낸 겁니다. 야. 아주 기발한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라드견이라는 이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머리가 한쪽으로 잘 발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이 사람 머리라는 게 이 머리를 뭐 모자를 쓰거나 헬멧을 착용하는 용도로만 머리를 달고 계신 분도 참 안타깝지만 예. 이런 라더견 씨처럼 이런 뭐 꼼수나 이 잔머리 쪽으로 되게 그 발달하신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 2월 달에 그 마포에 있는 어떤 인터넷 언론사를 그 유상증자를 한 10억을 들어가가지고 지분 99%를 딱 인수를 하죠. 예.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요 M&A를 중개를 누가 해주냐면 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국회 공직자 그 윤리위원이라고 하는 장모 씨가 예. 중간에서 라더견하고 이 인터넷 언론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이제 아는 거지. 예. 장 씨가. 그리고 이제 이 장모 씨는 그 인수를 하고 나서 또 자기가 이 인터넷 매체에 또 감사가 돼요. 근데 이 장모 씨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투자자들을 그 모집하는 데도 관여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라더견 일당이 그렇게 해서 인터넷 매체를 인수를 하고 나서 예. 이 인터넷 대표 그 명의로 증권 계좌를 열어요. 예. 휴대폰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증권 계좌에 그 투자금을 자기들이 유상증자 해준 10억 있잖아요. 이거를 증권 계좌에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신용거래까지 일으켜가지고 네. 돈을 굴리다가 이번에 작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인터넷 언론사는 처음에는 뭐 외부 투자자가 와가지고 회사 유상증자로 돈을 넣어주고 이걸로 이제 좀 좋은 매체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쓴뜻 응했는데 예. 정작 들어온 유상증자 대금은 쓰지도 못하고 아하. 이 이름만 빌려주고. 대표 명의로 그 핸드폰 하나 개통해가지고 줬더니 그것 가지고 증권계좌 만들어가지고 유상증자로 회사에 넣어준 10억하고 거기다가 신용거래까지 일으켜가지고 투자하다가 이번 사태 때문에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 하나를 그냥 날로 먹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인터넷 매체는 4월 25일 날 갑자기 무슨 반대매매 통보가 증권사에 계속 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아보니까 이게 대표 명의로 그 개설한 증권 계좌를 통해서 유상증자 대금하고 신용거래 대금까지 해가지고 막 굴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 중에 의사들 있잖아요. 예. 이 병원 갖고 있는 의사들 이제 병원 배너 광고를 야 배너 광고 이 언론사에다가 실어 예. 하면서 이제 그 투자 수익 수수료 쪼로 이렇게 그 배너 광고를 이렇게 받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배너 광고 걸었으니까 이 언론사에다가 이 인터넷 매체에다가 광고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병원 광고비. 그게 라더기원의 그 투자 그 수수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그 투자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창구들을 엄청나게 세탁 창구들을 엄청나게 그 다양화 야. 한 거죠. 10분 지났으니까 제가 한마디 해도 안 됩니까? 됩니다. 하세요. 됩니다. 됩니까? 됩니다. 자기들끼리 투자를 어떻게 해서 뭐 해 먹고 말고 하는 해서 돈을 벌든 잃든 그거야 뭐 통정 매매로 검찰이 어떻게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나한테는 피해 안 준 줄 알았더니 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내 돈도 들어갔네요 거기에. 왜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번 돈이 이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번에 투자 이 본 거 중에 일부를 반을 이 인터넷 언론사 광고비로 지출했으면 광고비로 5천만 원 지출했으면 의사 소득은 5천으로 줄잖아요. 예. 그럼 5천에 대해서만 세금 낼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광고비 줬다고 해놓고 그거는 비용이니까 세금을 안 내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가 세금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돌아 그렇긴 탈세가 하네. 벌어진 거네. 그런 셈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돈은 국세청은 인터넷 그 언론사 그 대신 인터넷 언론사가 광고비를 벌었으니까 여기 가서 세금을 거두면 되겠거니라고 해서 지금 뒤지고 있을 텐데 그럼요. 저희 그 돈 그 라더견 씨한테 맡겼다가 손실 봤습니다. 그렇죠. 받을 데가 없지. 그러니 광고비로 번 돈 다 이쪽에 다 손실 났으니까 쌤쌤에서 저희 법인세 낼 거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럼 세금 어디 가서 썼습니까? 아니 왜 자기들끼리 하는 일에 왜 세금을 끼어들게 했어요? 예. 아. 아니 왜 투자 손실액을 왜 세금으로 메우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쁜 친구들? 참 이 인터넷 이상합니다. 매체도 참 우습게 된 게 그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 명의 계좌에서 투자 손실이 엄청 났으니까 그 증권사에 대한 그 미수 채무 상환 의무를 네. 그 계좌 명의자로서 일단은 본인이 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뭐 그 마포에서 강남 쪽으로 이전했나 봐요. 예. 그때 이제 비싼 뭐 강남에 가면서 사무실 임차료까지 이제 월 1,000만 원 넘게 나오고 하니까 예. 지금 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뭐 그렇게 뭐 보도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래도 요즘 세금 잘 안 거친다고 걱정인데 나라에서. 그러게 어떻게 여기서 뭔가 억지 같은데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이 그래서 우리 세수 측면에서 보면 이상한 작전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그 작전이 서로 맞게 통정거래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네, 그렇죠. 사실 거래세는 많이 냈다고 그동안 작전 세력들이. 그렇지.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에 축낸 건 없었어요 그동안. 네. 근데 이번엔 거래세 별로 안 했. 원래 거래량 적은 종목이라 거래도 별로 안 하고 별로 안 올랐더라고. 얼마나 작전하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번에 그 세금을 털어먹네. 그리고 또 하나 예. 그 이 라더견 씨의 아주 그 독특한 뭐 언어적 습관이라고 할까? 약간 그 독특한 정신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뭡니까? 그 이분이 이 사람이 아주 지나치리만큼 그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언론에 보도도 된 건데 얍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YAP 얍 컴퍼니. 뭐죠? 뭐야? 그 옛날에 뭐 식당에서 삐 울리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식당에 이제 뭐 오더 앱 같은 거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뭐 O2O라고 뭐 오프라인 투 온라인 뭐 이 오프라인 상점의 그 뭐 모바일 쿠폰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개발해주고 하던 회사인데 그 제가 아는 분이 좀 옛날에 얍 컴퍼니를 좀 다녔었어요. 근데 이분이 얍 컴퍼니에
작년에 웬 투자의 규제가 이 회사에 뭐 아주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투자의 규제가 이 라드견인 거예요. 라드견.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라드견 씨가 그 얍 컴퍼니 자회사가 있습니다. 얍 글로벌이라고 얍 글로벌이 발행한 그 전환사채 CB를 한 240억 원어치를 인수를 해요. 예. 예, 그렇게 인수를 했으니까 그냥 전환사채 투자자로만 그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얍 컴퍼니하고 얍 글로벌 직원들을 상대로 그 우리 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투자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보니까 야 이거 안 그래도 라드견이라는 사람이 투자의 규제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뭐 투자 수익을 많이 내서 이 사람 덕에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거, 월급 모은 거, 또 자기 이제 생 그 재산 이런 거를 이걸 이제 그 라드견 씨 이제 투자회사에 좀 굴려달라고 직원들이 다 맡긴 거예요. 예. 많은 직원들이.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또 라드견 씨 회사에 그 이 다단계 그 투자 모집 그 영업 사원으로 이직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 이제 이 폭락 사태로 엄청나게 손실들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순식간에 회사가 초상집 분위기로 가버리고 그 뭐 지금 퇴사자들이 막 줄을 잇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근데- 수익을 나는 거 보면 막 미치는 거죠. 근데 이 그 라드견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모 언론사 기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부속 그 되기 전에 아니 그 이 얍 컴퍼니가 그 식당 주문 앱 그 얍 오더라고 이게 내가 전망이 좋아서 그 투자를 했는데 예. 그 회사 뭐 직원들 월급하고 뭐 운영비 그 매달 치러 그거 내가 다 부담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직원들이 나한테 투자한 거 그거 내가 다 회수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한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매달 7억 원 정도 월급하고 운영비가 내가 냈다고 설명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 24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그 전환사채 발행 대금 240억 원 들어온 거 예. 그거 가지고 직원들 뭐 월급도 월급도 내고 주고, 예. 운영비도 쓰고 또 뭐 그렇게 개발할 거 있으면 개발하고 그렇게 썼겠죠. 예. 그거를 이분이 내가 매월 7억 원의 월급과 운영비를 내가 냈다. 마치 전환사채 240억 원은 그거는 내가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마치 내가 또 그 매달 뭐 그 7억 원씩 해서 월급하고 운영비를 준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죠. 그냥 전환사채 그 투자하는 거. 얍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무지무지 큰 회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조금 사이즈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조그만 회사예요. 예. 이 조그만 회사에 예를 들어서 240억 정도 들어오면 예. 그거 어디 쓰겠어요. 다 직원들 월급이나 운영비로 다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전환사채를 넣어줬는데 자기 전환사채로 넣어준 거는 당연히 뭐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겠죠. 이거를 가지고 매달 7억 원씩 월급하고 운영비를 내가 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전환사채 투자 말고 따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본인이 그 부담한 것처럼 그렇게 더블 카운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이렇게 다시 받아서 내가 재투자를 한 것은 맞는데 네. 그냥 내 돈을 다시 받은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예요. 내가 전환사채 투자해가지고 너네들 월급하고 운영비 다 나갔으니 그거 내가 다시 받아서 재투자 녀석들이니까 재투자했는데 좀 그런 내 돈 셈이죠. 다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그 기사에 보면 그 기자가 그 라드견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이분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너무 독특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통정매매도 마찬가지죠. 예.
이 통정 매매를 처음에 부인을 하잖아요. 왜 부인을 하느냐? 아니 우리 투자자 중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을 매치를 시켜줬는데 그게 왜 통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통정매매죠. 매수 매도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정해놓은 가격으로 예. 경쟁 매매를 하지 않고 서로의 정해놓은 가격으로 매매를 시도하는 게 그게 통정매매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통정매매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이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좀 그 뭐 이 유가증권 그 이 매매 거래가 이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아니면 그 시세를 이렇게 변동시킬 수 있는 매매 거래. 예. 이게 통정매매입니다. 뭐 통정매매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라더겐 씨가 한 그 행위가 그 자본시장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그 불법적 통정매매가 될 수 있는데 이분 생각은 아니 우리 투자자 중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매치를 시켜줬는데 이게 무슨 통정매매지? 뭐 검찰에서 통정매매라고 하면 뭐 통정매매이기는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보도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 좀 굉장히 좀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이 과정에서 들더라고요. 세금 탈루는 이 과정에서는 없었네요. 세금 탈루. 기자분들이 이제 네. 저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서 맡겼는데 예. 다행히 월급과 퇴직금은 원천 징수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일단 세금 다 걷어간 걸로. 세금에 좀 민감하신데 뭐 내 돈이니까요. 무슨 아니 내 지금 돈이니까요. 5월달 그 종소세 내야 되는 달이 오니까 굉장히 텍스에 민감해지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본인들끼리 한 거야 뭐 나 안 끼워준 거야 네. 뭐 네. 그럴 건데 왜 내 돈을 거기다 넣냐고요. 내 돈이잖아요 세금은. 그럼요. 아니 나 그래서 저 기업인 범죄 중에 제일 싫은 게 회사 돈으로 회장님 집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거 제일 짜증납니다. 세금 내가 내- 계산해 보니까 회장님 집 인테리어 들어간 돈의 70%가 나라 돈이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회사는 비용을 거기다 뜨니까 법인세 안 내. 그 과정에서 부가세도 안 내. 회사 돈이니까. 그리고 회장님은 자기 소득세 안 내.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월급으로 주고 그 돈으로 인테리어 했으면 월급에서 소득세 떼고, 떼고. 인테리어 할 때 부가세 떼고, 떼고. 그럴 텐데 그냥 회사 돈으로 회장님 집을 인테리어 해버리니까 뭐 세금 내 세금으로 자기 인테리어를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부터는 좀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얼마나 되는지 저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제 그 나덕연 일당의 그 네. 피해자 이제 피해 호소인 그 66명이 예. 그 서울 남부지검 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무법인 대건이라고 그 대건을 통해서 그 고소고발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주장이죠. 주장이죠. 예. 근데 그 이 사건 담당을 그 대건의 공형진 대표 변호사가 하셨는데 그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이 피해 호소인들이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뭐 공 변호사가 이제 그 밝힌 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예. 제 생각도 조금 곁들여서 알겠습니다. 예. 이 피해 호소인 66명이 그 뭐 주장하는 거고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네.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하시면 되는 거고. 우선은 그 정확하게는 그 고소인은 63명입니다. 그래서 고발인이 3명인 거고 이 고소자는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그 이 어떤 범죄 행위의 그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사람은 63명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63명이 총 합계 1,350억이에요. 네. 1,350억. 투자 원금이 있죠. 예. 투자 원금이 있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증권사의 그 미수 채권 발생분이 있죠. 네. 그래서 투자 원금 63명의 투자 원금 손실하고 그 증권사 미수 채권 그 발생분, 다시 말해서 그 CFD 미수금하고 또 일반 신용거래 미수금, 예.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증권사의 그 미수 채권 발생분이잖아요. 예. 다 1,350억인데 이 원금 까먹은 거는 한 590억 정도 돼요. 예. 투자 원금 원래 순수한 자기 돈 까먹은 거는 한 590억 정도 되고 증권사에 이제 현금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예. 미수채권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한 760억, 뭐 760억 조금 넘습니다. 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레버리지 투자가 폭망한 사례예요. 자기 투자 원금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증권사에 지금 갚아줘야 되는 그런 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350억 원을 그 63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20억? 한 21억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증권사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되는 돈은 1인당 한 12억 정도 되죠. 미수채권 갚아줘야 미수채권 되니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1인당 이제 평균이 12억 정도 되는데, 네. 이분들 중에서 조금 사이즈가 조금 큰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원금 35억에 그 미수금 납입해야 되는 게 지금 77억 원이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35억 투자했는데 투자 결과는 마이너스 70억이라 70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77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100억 잃었네. 그럼 35억 그렇죠. 투자했다가. 원금 20억에 미수금 88억인 분이 또 계세요. 여기도 100억이네. 예. 원금 65억에 미수금 또 62억인 분이 계시고. 근데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뭐 평균적으로 대충 이제 좀 분포도가 많은 사이즈는 원금이 10억 이하이고 이제 미수금이 10억 이하가 다수이긴 한데 이렇게 뭐 35억에 77억, 20억에 88억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증권사에서 그 추심 예고 문자를 계속 보내줘. 근데 증권사는 어쩔 수 없어요. 증권사는 뭐 어쨌든 간에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야간에 증권사 직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앞이 저 손실 본 분들한테. 예, 금액이 이제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이제 채무 협상을 시도를 이제 하는 증권사들도 좀 있고, 예컨대 한 20% 30% 좀 감면해 줄 테니까 남은 그 한 7, 80%는 어떻게 좀 빨리 갚아라. 이게 한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좀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뭐 있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 투자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벌써 집이 가압류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이제 몇 분 있고 지금 상황은 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이제 뭐 본인들 주장입니다. 어떻게 당했느냐? 이 고소 고발을 뭘로 했냐면 사기하고 배임하고 범죄 수익 그 은닉 이걸로 그 고소 고발을 한 거거든요. 네.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드견 일당이 야, 너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설을 해서 제출을 해라. 예. 그리고 너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 휴대폰으로 일임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줄게.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나면 절반은 수수료로 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은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수익 계좌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죠. 예. 자, 봐라. 그랬더니 이제 막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막 수익을 막 실현한 계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의사 같은 전문직하고 우리 사회의 굉장히 상류층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순간 이제 뭐 순간적으로 좀 눈이 약간 뒤집히는 거죠. 아, 나도 이렇게 돈 집어넣으면 저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그 수익 그 계좌를 바로 이제 까가지고 뭐 보여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는 이 수익 자체가
이 사실은 시세 조정으로 그 부양한 그 주가로 달성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를 기망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고 시세 조정으로 달성한 수익을 마치 그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해서 달성한 수익인 것처럼 그 현혹시켰기 때문에 이게 기망 행위고 그다음에 네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투자금 자체를 이 앞에 사람들의 그 투자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불쏘시개.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8개 종목에 돈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 불쏘시개로 활용이 된 거죠. 물론 자기가 불쏘시개로 몸을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들이 또 불쏘시개가 되어서 내 수익을 올려줄 것이고 폰지 맞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폰지적 성격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작전은 작전인데 계속해서 뒷사람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이제 폰지성 그 투자 작전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자금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현금화해서 좀 쓰고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야 재투자해라 그러면 더 크게 먹는다 더 크게 먹는다. 왜냐하면 이 라더겐 일당은 계속해서 불쏘시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면 계속 재투자를 요구를 하니까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아 이거 더 크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투자를 하고 또 신규 투자자 데리고 오면 뭐 또 수당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주위에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좀 수당 이렇게 좀 받으려고 주위 사람들 끌어들인 그런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CFD 그 계좌 개설하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 그 주식 계좌에서 그 신용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불쏘시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투자자는 자기 손으로 CFD 계좌를 개설을 해요. 옆에 이제 라더견 일당이 이제 딱 앉아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CFD 계좌 지금 개설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계좌를 개설한 사람도 있고. 또 일부 투자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라더견 일당이 그 개인 정보하고 그 휴대폰하고 그거 그 금융 그 공인 인증서 그걸 가지고 그 모르게 만든 경우도 있고 이제 요게 혼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 호소인들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스마트폰 개설해서 공인인증서까지 넣어주고 그래서 그걸 맡기는 거는 그거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를 일임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모펀드도 있고 내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투자를 일임하고 수익이 나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런 계약이야 뭐 많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그걸 몰랐다고 이게 통정매매니 그런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마트폰으로 다 해서 옛다 하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 잘 아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세요. 좀 이제 꽤 유명한 변호사님인데 이 변호사님이 한 달쯤 전인가 이렇게 집에 가다가 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핸드폰을 두고 내리신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 이런 거 갖고 다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특성이 뭐 서류 뭉치나 이런 거를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손에 2개를 들게 되면 택시에 자주 하나를 두고 내려요. 서류 뭉치를 두든지 핸드폰을 두든지. 이게 그립감이라는 게 늘 이렇게 그립감이 있다가 양쪽에 그립감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 좀 좋은 분들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황당하죠. 왜냐하면 핸드폰에 또 그 아파트 현관 들어가는 이제 키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핸드폰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에서 어떻게 할까다가 길에 지나가는 이제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기 급하게 전화 한 통화만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핸드폰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인상이 뭐 이렇게 험하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나름 이제 온화하게 생기신 분인데 아무도 핸드폰을 안 빌려주는데 그래서 계속 벤치를 먹은 거죠 거기서. 길에서 계속해서 이제 급하니까 이제 어디에 전화하시려고? 자기 이제 휴대폰으로 자기 휴대폰에 일단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받으실 택시 기사한테 수 빨리 있으면. 뭐 그다음 손님이 뭐 이렇게 주소 갚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빨리 택시 기사한테 저걸 하려고 그리고 또 이제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알리고 하려고 아유 저 뭐 한 통화만 좀 하게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핸드폰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 이제 엄청나게 만취한 아저씨가 뭐 사랑아 하고 이제 오고 있으니까 야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제 그 선생님 저기 핸드폰 한두번 아이고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서 이제 져가지고 그 뭐 이제 택시 기사가 전화하고 그 부인한테 이거 내가 저기 현관 키가 없어서 뭐 어쩌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핸드폰을 안 빌려주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 손에 핸드폰이 가게 되면 이 잠깐 사이에도 뭔가 이 핸드폰을 조작을 해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남자한테 핸드폰 빌려주면 이 자식이 자기 폰에다가 넣어버리면 번호 이 딴다고? 번호 따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네. 있고. 그럴 수 있네. 네. 뭐 이상 바이러스를 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길 가는데 누군가가 아무리 그러네. 그 선하게 생긴 사람이 핸드폰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저도 핸드폰 굉장히 민감한 기계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그 안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핸드폰을 또 한 대를 명의로 만들어서 그 인증서까지 들어있는 거 개인 정보까지 같이 준다는 것은 그거는 이 증권 계좌가 담긴 핸드폰을 넘긴다는 그 자체가 그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이 핸드폰이 뭔가 범죄적 행위에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가 조작 같은 데 쓰일 수 있다는 일종의 그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성립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그 이 좀 비판적 시각들이 있습니다. 알고 줬으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모르고 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자기 비밀번호 알려주고 통장번호 알려주고 하는 게 그렇지.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런 거 모르고 줬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하니까 속였을 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범죄가 존재할 거라고도 우리도 이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도 못하고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국도 못했던 걸 피해자는 예상하고 이렇게 쓰이겠구나라고 알고 줬다는 건 또 과도한 그러니까 억측일 수도 이제 있죠. 이 피해 호소인 그 법률 대리인인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공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 공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대견 일당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라 일당과 공모를 한 그 투자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굉장히 뭐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라 일당하고 공모해서 통정매매 작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가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나쁜 놈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그 처단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건 공범이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이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 통정매매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가 좀 않다. 그래서 주식 투자 경험이 일단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이 모집 책들로부터 이제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일종의 뭐 통정매매나 시세 조정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지 그 못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의 그냥 투자 방식으로 그냥 치부를 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게 변호사님의 그 주장이다. 이 변호사님의 그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투자 지식이 일천하다, 주식 투자 경험이 일천하다. 그렇게 돼야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지 피해자로
이게 이제 다시 피해자가 불리하셨으니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저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진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예를 들면 휴대폰을 맡긴 것도 그렇고 수익이 50%의 수수료를 준다는 것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돈 맡겼어요. 나 좀 투자 좀 대신 잘해줘 했는데 원래 그렇게 많이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과도하죠. 맡겨본 적이 없어서 50%를 원래 국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룰은 증권사에다가 맡기면 그러니까 증권사가 아니라 그 어디죠? 그 뭐 일인매매 이런 거 하면 한 3, 먹는 20, 거에 20%뭐 이렇게 주지 뭐, 않습니까? 예, 뭐 20%뭐 뭐 이제 뭐 10% 관리 그랬던 보수 것 같은데. 관리 보수 나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성과 보수 이제 따로 책정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어떤 그 바이아웃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도 예. 이만큼 안 나가요. 50%가 뭡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 예. 같으면 뭐야 50%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의사는 예, 그럼 예를 들면 그 내가 내 계좌에서 예. 10억을 벌었어요. 네, 그럼 이제 5억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5억 줄 때 내 계좌에서 5억을 냈다고 떼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원 매출에서 5억을 빼서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물론 나는 5억 줬지만 의미 없는 광고를 줬지만 병원에 소득 계산할 때는 광고비 5억 냈으니까 예. 내가 번 돈에서 5억은 빼서 빼준 소득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세율을 50%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에서 생각하면 예. 수수료는 25%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래서 분노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국가 세금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돼요. 내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니까 얘기가 되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25% 수수료라고 생각했다는 뭐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형적으로는 50%지만 사실은 그보다 한참 그러네. 그 아래에 이제 수수료를 볼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야. 근데 이제 이 라디겐 일당이 뭐 어쨌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게 일방적으로 핸드폰을 갖고 갔는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수익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일임을 해도. 근데 이제 이 라디겐 일당이 그 이 투자 수익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앱을 그 하나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앱이 뭐냐면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에요. 어카운트 많이 인포는 들어봤는데?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어카운트 인포 치면 바로 나와요. 저도 네. 깔려 있어요. 자기 뭐 계좌 정보들 통합 관리하는 앱인데 예. 여기는 그 뭐 공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투자자 미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받은 그 신용대출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예. 그냥 내 계좌에 지금 얼마 있나? 예, 이게 돈이 얼마나 이렇게 쌓여 있나 그걸 보면 대충 내가 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5,500이 돼 있네. 이거 수익이 났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카운트 인포 이거 설치해 놓고 이거 보시면 뭐 대충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레버리지 투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난 건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레버리지 없이 내 투자 원금이 이렇게 이만큼 성장한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확인하라고 했다. 와. 저라면 이런 대단하다. 게 있는 얘기 들었으면 네. 예를 들면 소액만 맡기고 예. 혹시 1,000만 원도 받아줍니까? 그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맡기고 그럼 내 계좌 줬으니까 내가 내 계좌는 나중에라도 볼 수 있잖아요. 예. 이쪽은 휴대폰에다 해놓고 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깔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뭘 사고 파는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따라 저는 산다.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한 1,000만 원만 맡기고 자기 돈 10억을 그걸로 수수료 안 주려고 하다가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하는 분이 혹시 없나 걱정입니다. 정말. 어쨌든 이게 일부 또 투자자들은 자 주식운용 휴대폰이 그 라드견 일당 손에 있잖아요. 비번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4월 24일 날 뭐 뻥뻥 터졌는데 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미수가 발생하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채권 횟수 추심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자기의 그 어떤 금융 거래가 이제 이렇게 마비가 되고 뭐 다른 거래가 안 돼. 그래서 뭐지 해서 증권사에 전화 걸어보니까 선생님 그 CFD 계좌 하셔가지고 지금 미수 발생된 거 돈 그거 내셔야 지금 됩니다. 돈 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 이게 뭐냐 뭐 이러는 그 투자자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그게 뭐 사실이냐 진실이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피해 호소인들의 그 호소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발라내기가 상당히 이게 정말 이게 통정매매 왜냐하면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 방송에서 보도되는 거를 보면 라더견 일당이 막 투자 설명회를 들죠. 근데 분명히 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통정매매 작전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통정매매를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게 방송에서 입증이 됐는데 지금 그 이 변호인 쪽에서는 그런 사람은 좀 소수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한테나 우리가 어떤 뭐 좀 작전을 걸어서 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을 한다 그러면 이게 벌써 들켰을 것이고 밖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도 진작에 났을 터인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는 그나마 그 소수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고 또 굉장히 큰 돈을 이렇게 하는 그 소수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 그냥 몇 년간 이렇게 유지가 됐겠느냐.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단순한 돈 욕심. 그냥 순간적으로 혹해서 그냥 돈 욕심에 몰랐을 수도 있다. 몰랐던 그런 그 투자자들이 좀 꽤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뭐 피해자인지 그런-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어찌 보면 그것도 정부가 구제해 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분들 큰 돈 날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그래.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추 홀구 전세 피해자들은 왜 도와줍니까?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감독원에서도 예를 들면 피해자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 그 가짜 셀프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로 어떻게 반란을 그렇죠. 것이냐. 근데 이제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그걸 고민한다는 그 거예요. 이후에는 실제로. 계속 서로 짠 보이스피싱 피해 호소인들이 많아지고 발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예를 들면 이분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 생각엔 라더견 씨는 재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 돈도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본인은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본인은 그냥 수수료 받아서 챙겨놓은 게 예를 들면 100억이 있다고 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한 거니까 라더견 씨한테 예를 들면 국가가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뭐 범죄 수익 회수든 해서 100억을 날릴 수 있죠. 예.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본 게 200억일 수 있죠. 네. 그럼 라더견님한테 받아야 될 건 300억인데 국가는 100억 과징금 내놔 이러고 피해자들도 우리 피해 금액 200억 내놔 그러면 이분들을 피해자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돈을 이분들한테도 나눠줄 거냐, 줄 거냐, 말 아니면 거냐. 아닐 거냐가 결정되는 거라서 지금 뭐 어차피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이 이제 피해 호소인들이 그 남부지검에 그 고소 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네. 일단 형사적 조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사적 조치를 하겠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그 라더견 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죄 수익,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그게 제대로 그 추적을 해서 적발을 해서 상당한 규모의 어떤 자산을 그 몰수 추징 보전을 하게 되면 그 일부 이제 그 피해자들은 거기서 뭐 좀 뭔가 그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아,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네, 뭐 민사 재판을 해가지고 뭐 민사 재판에서 그 라더견의 어떤 그 사기적 기망 행위 또 그 업무적 배임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이 그 민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형사를 통해서 민사로 가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배상 그 판결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빼돌린 자산이나 그 숨겨놓은 은닉 자산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제 다 회수가 되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그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게 애매하네요. 저는 아니 어떻게 그래도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명의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줬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제가 보기엔. 내가 그걸 만들어서 네가 대신 날 해줘라고 주는 그거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맞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통정 멤버가 있을지 없을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기가 저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네. 피해자 아니다.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 그거 조금- 이건 뭐 법적으로 네. 따져야 될 문제겠으나 그럼 가해자인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통정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서 나는 피해봤다 네, 라는 분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를 들면 여기서 공매도를 쳤는데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는 피해봤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있죠. 그럴 경우에 네. 그러면 나덕현 씨 이외에 휴대폰 맡겨놓은 모든 사람들도 너희들도 연대해서 피해 보상해라 해줘라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가해자니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미필적 공범자는 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미필적 어딨어. 공범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왜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래? 복잡한 문제니까 이게. 이분들이 보상받아야 될 건지. 휴대폰하고 예. 비번하고 그 증권 그 계좌 이런 걸 다 금융거래 인증서 비번을 다 넘겼잖아요. 예. 이게 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게 그 어떤 그 남한테 그 금융거래 인증서나 비번을 넘겨주면 그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뭐 사기를 당했건 뭘 당했건 그 행위 자체만 놓고도 그 법적으로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뭐 5년 이하의 징역인가 하여튼 그럴게요.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워낙 큰 사건인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게 구태여 전자금융거래법 지금 뭐 돈도 잃고 뭐 네, 이렇게 예. 길거리에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걸 검찰이 뭐 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뭐 처벌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올 것이냐 뭐 그런 이제 그거는 그 뭐 문제가 그렇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증권사를 상대로 이제 뭐 집단 소송 뭐 이런 걸 또 이제 원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증권사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하겠다고 그 소송 그 저기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증권사에 대한 채무를 부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과거 판례를 보건데. 어쨌든 CFD가 있었고 예. 빌린 어쨌든 거니까. 자기 명의에 그게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뭐 예컨대 뭐 좀 본인 확인 절차가 이제 미흡한 게 예.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든지 예. 뭐 절차상에 미흡한 게 객관적으로 확실히 드러나면 예컨대 이 지금 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대한 미수 채무 중에서 30%를 감면해라, 예. 20%를 감면해라. 이런 그 그거는 있어서. 판결이 나올 수는 있는데 원천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채무를 원천적으로 뭔가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 원앤 파트너스 쪽에서도 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는 본인들도 현실적으로 소송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분명히 그 어떤 절차상의 미비한 점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본다. 절차상의 미비함이란 하면 뭐 그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그 절차는 다 지켰을 텐데요. CFD 계좌 만들고 할 때. 저도 그 예. 사실은 그 비대면 계좌를 그 뭐 한참 공모주 같은 거 막 좀 투자할 때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경쟁률이 좀 약할 것 같다 싶으면 거기 뽀로로 가 가지고 만들고 갈 때 그 이 비대면 계좌가 이게 실제로 그렇게 쉽게 안 만들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절차 다 지켜서 만들었을 네. 거라고요. 예. 그 신분증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공인 그러니까요. 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내 그 은행 계좌도 있어야 되고 나한테 이제 네 핸드폰으로 번호 보냈으니 입력시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본인이 뭔가 개입을 안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비밀번호 받아 휴대폰에서 예를 들면 옆에서 이렇게 시켰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면 시켰더라도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네. 다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이게 들어서 난 뭐 정말 이제 몰랐다가 지금 봐요. 뭐 어떤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컨대 그 유선상에 그 한 번 더 본인 확인을 거친다든지 예. 그런 어떤 그 보강 조치들이 없이 그냥 뭐 휴대폰이나 뭐 신분증 뭐 이런 것만 네. 가지고 하는 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피해자로 보기도 그렇다. 그렇죠. 물론 뭐 법정에게 그렇게 주장하시고 법정에서 따져볼 일이긴 하겠죠. 뭐 물론 그리고 고소할 자유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으나 본인이 판사라면 나는 이건 피해자 아니라고 본다.
그건 오케이. 뭐 판사가 결정할. 김수환 편집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오늘은 이제 팩트를 이것저것 전해주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고발장, 고소장, 뭐 진정서 뭐 다 예. 보고 변호사님하고 뭐 통화도 다 하고 네. 뭐 했을 때 뭐 그 전에는 이제 그거를 몰랐을 때보다는 아 네. 이게 뭐 그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실제적인 그 피해자가 예. 뭐 있기는 있겠구나, 있기는 있겠구나. 정말 몰랐던 분, 예, 그런 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그걸 것 참 같아요. 봐줄 수 있느냐? 예, 그거 발라낼 수 있겠느냐, 과연. 그걸 어떻게 그 발라낼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투자한 분들의 그 투자 사이즈가 그렇게 또 작지가 않아요. 예, 보면 예. 그 뭐 몇 억씩 그 아주 작게는 뭐 한 2, 3억, 뭐 1, 2억, 2, 3억도 있지만 예. 한 10억 단위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 정도 그 이렇게 돈을 그 갖고 계신 분들 물론 그게 순수한 투자 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원금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원금 자체가 수익이 나면서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금 자체가 이렇게 커진 거. 예. 어쨌든 다 그게 그렇죠. 예, 누구나 10억은 예. 발가벗고 태어났으니까 다 그렇게 번 돈이죠. 예. 근데 게다가 2%가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배너 광고로 해서 일종의 세탁해서 투자하는 것도 그거 하나죠. 아, 너무합니다. 그거 진짜. 그거는 이게 정상적인 이걸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유리지갑이라 계속 세금 그대로 내는데 이걸 어떻게 정상 그렇게 해놓고 스마트폰 만들어서 그걸 넘겨줬다? 아 이거 어떻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겠죠. 스마트폰 넘겨준 건 잘 모르겠고 그걸 배너 광고로 받아서 비용 처리할 때는 그건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할 수 진짜 없죠. 국세청 출동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물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랑 내가 갑자기 스마트폰에 집착해가지고 잊어버릴 때 갑자기 다시 생각났어. 그 배너 광고는. 그런데 진짜 너무해.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분의 계좌들이 다 억대 계좌라는 거라든가 예. 그분들이 돈 많은 의사라는 거라든가 아니 그건 중요하지 그건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웁시다. 그건 중요하지 그건 않은데 지웁시다. 그건-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세탁을 알겠습니다. 하는 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불법이지.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돈 7억 원을 다 날리신 예. 뭐 예를 들면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하면 예. 불쌍하고 똑같이 날린 7억 날린 의사는 안 불쌍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지는 거니까.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됐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김수원 편집장 의견은 끝까지 못 들었네요. 아이 묻지 마. 노련하시다. 예. 뭐 이제 좀 계시긴 하겠죠. 뭐. 예. 조금 자, 우리가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허허. 복잡한 문제. 오늘 말씀도 뭐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고 각자 생각들도 다르고 막 경험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 똑같은 사건인데 분노의 포인트가 다 다르죠? 네. 저희는 또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